오늘 한 번 더 우주당에서 토크를 해주신다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림을 못 보셨어도 제가 하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보는 것도 다른 부분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그린바이 예술 발전소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또 오늘 화가 난 화가의 화실이라는 전시 제목, 그리고 이 전시를 열기까지의 어떤 제가 보낸 시간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가까이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셨는데 유익하시기를 바라고 유익하셔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저한테도 유익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몰랐던 제 그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열정과 단절 사이 실존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제가 왜 나왔을까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에 작업실을 얻고 이제 작업실이 이사한 지 한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보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작업실 입구예요. 한 대지가 10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30평 정도 되는, 그리고 뒤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새소리도 아주 들리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데, 이 풍경 속에 저는 아내하고 그다음에 3마리 고양이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왜 저는 화가 났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 화가 나가의 화실 전시의 포스터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자화상 얼굴의 한 단면이에요.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표면이 그냥 하얗지 않고 거칠고 또 이 종이가 뜯겨져 나가면서 상처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 포스터를 보고 화가 났는데 왜 파란색 포스터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진짜 불꽃 안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부분이 파랗거든요. 진짜 화가 나면 새파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포스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2021년도에 강원도 영월에 작업실을 얻고 나서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등대가 되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루야마 겐지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의 책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작품을 설명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예술의 세계에서 자신의 작품 앞에 나서서 고상한 언어로 설명하고 꾸미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무엇을 위한 그림이고 조각인지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언어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화가가 되고 조각가가 된 게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충분히 쓰인 혼이 담긴 작품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한계까지 도전한 작품이라면 독자가 작품의 의도를 물어도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묵묵히 쓰고 묵묵히 발표하고 묵묵히 다음 작품에 임하면 됩니다. 평가에 휘둘려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 중에서 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저는 혼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설명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또 이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단 또 경험인 그동안의 경험, 생각, 어떤 질문, 상상 그 밖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저를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시수라는 작가는요, 198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018년에 건강에 큰 위기를 겪은 후에 삶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고 그때 생의 마지막을 떠올려 봤습니다. 손에 붓을 쥔 모습이 내 마지막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붓을 잡고 글쓰기로 창작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요. 현재 작가 체류 시공간 프로젝트 굴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고 예술, 출판, 공간을 아우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2030 투명문화 매거진 병맛의 발행인으로 예술과 삶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있다라고 리플렛에 소개가 돼 있어요. 전시 리플렛에. 이거는 작가로서의 이력인데요. 저는 이 학력이죠. 학력이랑 그 다음에 제가 출판한 내용,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전시 요약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제가 2002년도에 고등학교를 미술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입시를 해서 전공을 결정한 그런 코스를 밟은 거죠.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 제가 제 삶에서 가장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붓이라는 말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조금 활발하게 나름 그 화가로 살아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전시회를 열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2021년까지 약 8년 정도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어떤 단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부분들을 지워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2013년의 전시를 끝으로 그 그림에 대한 발표가 없다가 2021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보시면 제가 그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2014년도에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로 살면서 돈도 생계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름의 계산을 해서 근데 그때 이건 이제 그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나름 이제 앉아서 드로잉한 작품인데요. 저는 그때 제가 이 미술학원 안에 있으면서 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썼던 에세이인데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그 내용인데 집 근처에 얻었던 그 작업실에 어떤 신선함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곳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화실로 모습을 바꾸게 됐다. 돌이켜보니 그 덕분이었던 것 같다. 하나의 취미로서 그림에 접근하는 이들의 서툴지만 치열했던 덕질을
종이의 결을 느끼고 붓의 촉감에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작했던 나의 첫 붓질을 생기를 잃고 무너져 버린 그날의 내 붓질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술적으로는 숙련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붓을 잡는 설레임이 저한테는 사라졌다는 게 그 시작하는 분들의 붓질을 보면서 굉장히 대비가 됐고, 그러면서 그때 제 그림이 더 그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5년 또 3월에 자화상을 끝으로 붓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인데요. 2015년에 자화상을 끝으로 붓을 내려놓았던 나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뻔한 핑계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실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붓을 움직일수록 기괴해지는 그림을 더는 못 견디겠어서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솔직한 이유다. 붓질이 어떻게 보일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생겨나는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보고 느끼지 않은 채 그려대던 그 악몽을 다시 꿀 것 같은 두려움. 이 자화상을 보시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녹아내리는 그런 제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이 그림을 끝으로 학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경험,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직장 생활 할 때 제 모습이에요. 넥타이도 매고 퇴근하면서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충돌을 했어요. 하나는 돈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에 속해서 나도 어떤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서의 안정감, 그 예술가로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어디서부터 도망쳐 왔다는 그 떳떳하지 못한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늘 안고 있다가 한 직장생활 4년차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옆에 보시면 이런 병실에 한동안 누워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다시 연필을 잡았어요. 좀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이 일밖에. 그래서 그 투병의 시간을 한 권의 에세이로도 만들게 됐어요. 그때 제가 누워있던 그 병실의 창문인데, 저 창밖을 보면서 탁 트인 공간을 열망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병실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지 하다가 탁 트인 곳이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짐을 싸서 이제 회복을 하고 강원도 동해로 무작정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가 그 바닷가 근처의 숙소예요. 10평 남짓한 원룸인데 거기에 미술 재료를 가지고 작업실처럼 사용하면서 바다를 보고 그 본 바다를 다시 그려보고 이 생활을 한 계절 동안, 겨울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동안 내가 왔던 바다는 잠깐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나의 배경으로서 만났던 바다였구나. 그리고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그 현장이 꼭 이 자연 속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장이 있을 텐데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릴 경우 많은 실패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단편적으로는 이제 바다를 보고 다시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다시 나갔다 오면 그 바다의 그 색도 다르고 파도가 부서지는 것도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표현이랑 그래서 이 머물러 본다는 거, 시간을 갖고 느껴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와 다르게 제가 제 리듬대로 움직이고 그 감각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바다에 머물면서. 여기는 그 숙소의 화장실인데 거울이 이 화장실밖에 없어서 제 자화상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감을 피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끊겼던 저의 다시 그림 발표가 2021년에 다시 시작이 됐고요. 한 권의 에세이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다에 가서 그림을 그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서 서울에서 영월로 이주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영월로 바로 작업실을 얻은 게 아니고 이제 동해, 강릉, 태백을 거쳐서 영월에 오게 됐어요. 여기는 그 태백에 있는 어느 레지던시를 잠깐 체류하게 됐었는데 그때 방한칸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방한칸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점점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림을 그릴수록. 그리고 다시 차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또 이동을 할 때마다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상하고. 그렇게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과 태백 사이에 영월이 있는데 그 영월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시골 마을에는 마을마다 빈 건물들이 많아요. 놀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게 청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이 되거나 뭐 임대가 돼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느 한 마을에 제가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근데 또 그냥 쓰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이 한 10년 동안 비어있던 건물이어서 청소를 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게 3개월 청소를 하고 이제 조금 안정적인 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겠다. 2년짜리 계약서를 내고 성금도 왕창 줘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때 서울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스튜디오 간판도 걸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던 찰나에 그 마을에서 나가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마치자마자. 그래서 그 이유는 방송국에서 이 마을에 세트장을 놓고 촬영을 한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청소해놓은 이곳이 세트장으로 결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닦아놓고 고쳐놓으니 좀 이뻐졌겠죠 마을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계약서 한 줄에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던 건물이다 보니 마을에서 나가줘야 한다는 그 작은 한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방송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한 3, 4개월 촬영을 하는 긴 텀을 가진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화가
화가 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아내는 갑자기 이제 공간이 일어서 차에서 한동안 거리를 작업실 삼아 네, 이렇게 먹고 또 때론 자기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됐어요. 고양이가 조기 안 나가요? 고양이도 하네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추루가 있으면 안 옵니다. 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다시 사실 돌아가려고 거기에 짐도 놓고 막 그랬는데 방송이 끝나고 저희 짐도 찾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짐도 다 사라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게 이건 작업실의 짐들도 분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 한 번은 방송 촬영 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만 그림 그리는 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마을이 너무 이쁘게 방송에 보여질 것 같다. 그때 이제 정이 확 떨어져 돌아가면 안 될 곳이구나. 네. 그 방송이 오픈이 됐나요? 네, 이 아주 인기 있는 방송이었어요. 뭐요? 네,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나요? 네. 그 마을 호텔이라고 네, 마을 호텔이라는 곳의 세트장이 저희가 3개월 동안 청소한 건물.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곳이 바로 이 아까 첫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작업실인데요. 사실 그 작업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쫓겨나지 않을 사유지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결정 끝에 이 구옥을 만나게 됐는데 제 아내는 딱 여기 서서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는 완벽하게 고쳐진 곳보다 고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나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치우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선택을 했죠. 참 무모한 선택을 했을 수 있는데 이 집의 뒤편, 집의 옆편, 네, 왜 그래요? 오른쪽, 왼쪽. 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사진이에요. 밖에도 지금 쓰레기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집 안도 굉장했거든요. 근데 안과 밖에는 또 쓰레기도 있지만 쓸만한 물건도 사실 있었어요. 농기구, 그 다음에 전자장비,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인수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동네 분들이 돈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 키를 관리하시던 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쓰겠어 하고 싹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동네 인사치레했다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다음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여기는 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경운기를 끌고 한 아저씨께서 오시더니 나도 좀 가져가야겠다고 술이 취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나만 안 가져가냐 나도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는 그래서 동네 파티를 참 크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사실 버릴 물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았는데 그런 쓰레기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줄였다. 그렇게 이제 말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짐을 다 드리고 나눔하고 파티를 끝내고 나서 방문짝을 띄어서 일단 벽부터 세워야 됐어요. 공사를 하려면 공구도 놔야 되고 자재도 놔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임시 담벼락을 쌓고 이런 것들도 붙이고 그리고 뼈대만 남겨놓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간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려가야겠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난생 처음 해보는 목공질도 해보고 단열도 하고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했던 거실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일했던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고 자세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삐뚤빼뚤한데요. 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3년 동안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공간에 대해서 짧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림 그릴 공간이 어느 정도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부들과 자제들이 널브러진 상황에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놓지 않았던 거는 제 얼굴을 많이 그리면서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을 하려고 제 얼굴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릴 공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울 혹은 창문에 비치는 제 모습이 그때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그렇게 이 풍경 속에 작업실이 놓이게 됐습니다. 작품 이야기 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가까이서 보면 아프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또 지나고 보면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낭만적으로도 보이는 풍경인데 마루야마 겐지의 또 다른 책에서는 풍경이 아름답다는 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라는 말로 또 저를 꼬집더라고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생활 환경으로는 가혹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다도 산도 숲도 강도 그것이 아름다울수록 일단 비위를 건드렸을 때에는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혹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림 같은 풍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 자연의 그 가혹한 그런 얼굴들을 3년 동안 직접 공사를 하면서 몸으로 체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풀들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독한지 그것들도 알게 됐고요. 네.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고양이, 고라니, 해병이라는 세 단어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수감역이라는 곳이고요. 수감역은 그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아래쪽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케이블카의 정거장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리왕산의 케이블카의 시작부터 꼭대기까지는 19개의 이 높은 기둥이 케이블카로 운반하는 기둥이 박혀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2018년에 끝나고 이 가리왕산의 그 공사를 하면서 파헤쳤던 이 산을 다시 복원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케이블카는 운영이 되고 있고 여론의 한쪽에서는 이제 다시 원상 복원하는 것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라고 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다른 여론에서는 이것은 주민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관광 자원이기도 하다라는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6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복원이 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작품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했나라고 했을 때 앞서서 제가 작업실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을 짧게 요약했지만 자연의 골짜기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볼 때는 저 빛이 비치고 구름이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이 골짜기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것도 케이블카와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는 설악산의 그 검금성이라는 케이블카의 그 도착지예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친구들하고 이곳을 가게 됐는데 어떤 분은 슬리퍼를 신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두를 신고 오기도 하고 그 풍경이 너무 참 재밌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설악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산이고 험한 산이거든요. 근데 남녀노소 계절에 상관없이도 그 꼭대기를 아주 자유롭게 올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카메라에 담겨놓은 사진을 다시 보다가 그림으로 그리게 됐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생각은 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정상이란 어디일까?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의 정상 말씀. 네. 그리고 다 각자의 정상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자연의 어떤 중력이 상실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무중력 같은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시골살이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동물들을 정말 자주 마주쳐요. 하루는 이제 아내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작업실에서 쫓겨나서 거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그게 차에 치인 것 같아요. 도로 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뒷차가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를 그 눈으로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머뭇거리지 말자, 구할 수 있으면 구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도 미술관 한켠에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있었던이에요. 어떤 생명이 온기가 이 아스팔트 위에는 있었다. 이 도로의 거칠고 차가운 곳에 지나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에 담고 싶었고 또 이 시기에 저희 마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센터가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갈 곳과 이사를 하기 전에 그 공간과 한 이틀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틀의 차이가 있어서 키우던 동물들을 다 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또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그 살처분하는 분들이거든요. 살처분이 굉장히 우리 숲속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 계란값, 그리고 고기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가가 비싸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살처분 비용을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조금만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예방적으로 동물들을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용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 마을에 그 동물들이, 강아지들이 매장당하고 그 다음부터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는데,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마을이란 대대적인 캠페인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또 끌어오르는 뭐 그랬죠. 그래서 이 풀 속에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 그림은 봄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 낮과 밤이 하나의 그 앞뒷면으로 있는 그림인데요. 똑같은 장소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 밤에 제가 흔히 마주치는 그 밤의 동물들이 낮에 저 자리에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워지는 이 상황이 을 대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어떤 대량 생산에 맞춰서 빠르게 가고 있는 그 속도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를 꼭 도로의 구도를 잡았고, 점점 그 지역의 도로도 그 곡선을 가진 도로가 점점 사라지고 직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의 도로는 속도도 줄이겠지만 그 동물들이나 뭐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도로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생명들은 살 공간이 끊긴다, 이동의 경로들이 차단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동물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동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로켓 배송에서 작년 한 해에만 7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뭐 구급차는 하루에 몇 번씩 단골로 거기에 오고 가고 한다고 해요. 그 빠른 배송을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로켓 배송의 기업뿐만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자 기사에는 더 경쟁이 심화가 돼서 로켓 배송을 이기겠다는 새벽 배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택배사에서는 당일 배송, 또 어떤 물류에는 주 7일 배송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 물류전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는 그 아까 제가 공사를 마친 저희 작업 공간 거실이에요. 불이 꺼진 공간인데요. 여기에 저는 굉장히 지쳐있는 제 모습과 대비되는 창밖의 빛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자세히 보시면 3마리가 있는데 지쳐있기도 하고 고민에 빠져있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는 어떤 각기 다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렸던 그 도로와 이 작업실의 이 구도를 같이 배치를 했어요. 그 같은 선상에 나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했고, 작년
2014년 7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렸어요. 이곳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아파트 구조물을 표현했고, 그리고 오른쪽은 노을 지는 풍경이 뒤로 비치고 있고, 아래쪽에는 그 산사태가 난 현장이에요. 이 산사태가 난 현장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우주당을 오가면서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순살자이 흐르지오 송벽겟을 들어보셨죠? 네. 네네. 제가 이 작업실을 공사하고 있는 동안 서울과 뭐 인천 혹은 이 사진은 광주의 한 아파트인데 시공 도중에 무너지고 뭐 어떤 아파트에는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맨 마지막에 통뼈? 철근이 기둥에 튀어나와 있어서 통뼈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 속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우주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정선의 피암 터널은 그해 같은 여름에 4차례나 산사태가 나고 1만 3천 톤의 바위가 그 터널 위로 떨어졌는데, 그 터널이 멀쩡하게 지금도 흠집도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 안전한 땅일까? 산 근처에 산 근처의 건축물과 산이 없는 건축물, 안전한 땅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다허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고, 같은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 이 그림에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한창 비가 많이 왔던 그해 여름, 저는 뉴스를 통해서 경북 예천에 수해가 났던 지역을 뉴스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군인들이 저렇게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실종자를 수색을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장갑차가 들어갔다가도 바로 나올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저렇게 뭐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밧줄 하나를 트랙터에 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한 명이 실종이 되었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 청년은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그 도로 위에서 그 동물들이 죽어야 했을까? 왜 그 도로를 건너야만 했고 왜 그 강을 건너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 부조리가 저한테 굉장히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해 한두 달쯤 지나서 여름이 가기 전에 그곳을 찾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것도 참 자연의 무정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만나고 이곳에 들렸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이날의 일이 여전히 저한테는 남아 있어서 1년이 지난 뒤에 그해 여름에 다시 찾아가서 그 공간을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붓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6.6km 걸어보니까 1만 걸음이 좀 넘었고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걸음을 시작한 곳은 그 군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고요. 제가 도착한 곳은 그 시신이 실종된 곳, 그죠? 그 군인이 실종된 곳을 강줄기 따라서 걸었어요. 제가 그때 노트에 적었던 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6.6km, 1만 걸음 2시간. 그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떠내려온 물길 따라 걸었다. 세차게 흐르는 물살 위에 도로 위에서 마주친 생명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강원도 내륙으로 터전을 옮긴 후 차에 치인 고라니와 고양이 그리고 이름 모를 동물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은 흔하다. 이들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형체가 망가지지 않는 죽음에 위안 삼아도 되는 것일까? 도로 위를 방황하는 내 모습과 길 위의 생명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인간의 속도와 욕망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은 인간을 예외로 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전부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 그림? 네, 그려진 게? 네, 맞아요. 억새풀이. 아이고. 아이고 맞춰버렸네. 맞춰버리셨네요. 자세히 보시면 억새풀 뒤로 산이 보이고 그 산 위로 헬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처럼 보이는 그 좌측 부분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같은 게 보이고 여기도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12월 3일 그 서울 국회에서 계엄이 있었던 날 그날을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헬기와 총을 겨누는 군인들과 그 다음에 장갑차, 이 부분은 장갑차거든요. 그날 눈이 내렸었고요. 원래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다시 수정을 해서 이 그림까지는 이번 전시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훈 소설가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억새풀에 대해서 쓴 부분이 제 생각과 맞닿아 있어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초겨울의 억새는 그 운명의 빛깔과 냄새만으로 땅 위의 구름처럼 들판에 피어난다. 그것들은 하필이면 문이나 밭의 가장자리, 정작할 수 없는 야산의 비탈처럼 버려진 자리만을 골라서 서식한다. 가을이 깊어지고 습기가 빠져가는 땅이 메말라지면 그 척박한 자리에서 그것들의 삶은 한 해의 마지막 햇볕 아래서 바래어진다. 바래어지는 삶의 고통을 이끌고 그것들은 가벼움을 완성해낸다. 그것들은 빛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숙일 수 있는 머리를 끝까지 숙이지만 그것들의 뿌리는 바람에 불려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바람에 시달리면서 바래고 쌓이면서 그 시달림 속으로 풍화되면서 생사의 먼지로 퍼지고 번진다. 그날 그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 모습이 저는 그 들풀처럼 보였고 또 불처럼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밟으면 밟히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일 텐데도 그 대치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들풀처럼 보였는데 그럼 그 풀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억새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억새풀은 이 김훈 작가의 표현처럼 밀리고 밀려난 곳에서, 그러니까 강가죠 주로, 강가에 피고 개천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억새풀들이 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강이 흐를 수 있게 지키는 풍경처럼 다가와서 억새풀을 그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려서 이번 전시에 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최근작인데요. 꽃을 그렸어요. 이 하얀 꽃망울이 피기까지가 굉장히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뭐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감과 그 순간을 담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전시장의 액자를 보시면 제가 작업실 공사하다가 남은 짜투리 강목들로 액자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리고 더 땀이 배어 있는 것 같고, 이번 전시에는 내지 않았지만 그 꽃들을 조금 더 그려놓고 또 그리고 싶어요. 조금 더. 그래서 다음 전시에는 제가 그린 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한편으로는 저도 이게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감정들이, 이런 상황들이 작품이 된다면 어떤 차원에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된 작품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고야,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거는 한국 6.25 전쟁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그 멕시코의 화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여자 화가 멕시코. 디에고 부인. 네 맞아요. 디에고 부인. 네, 디에고 부인.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의 프리다 칼로의 이 작품은 그냥 몇 번 찔렀을 뿐인데요.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요. 프리다 칼로가 그 뉴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인을 이렇게 살인을 하고 재판에 갔는데 그 재판관 앞에서 한 말이 그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였어요. 그거에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작품이 시작된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야도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이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이 전시나 이번 그림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줄기를 이어나갈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일단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 하고 같이 얘기 나눠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몇 했어요? 네. 그 가연님하고 분사하고 만든 그림이요? 일부러 빼셨나요? 깜빡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넣어야지 하고 깜빡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다녀오셨으면 저와 아내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목은 유독한 사이거든요. 말 그대로 독이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당신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뜻의 그 제목을 붙였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뜨겁고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흐르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그 독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어떻게? 네. 네. 질문 몇 개만 받아주시면 돼요? 아 바로? 네. 네. 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전시장에 유독한 사이 작품 중에 이제 저랑 지수 씨가 대화 나눈 그 텍스트가 적혀 있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나를 알아야만 대상을 잘 보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의 대화가 있는데 이번 전시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게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 자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떤 이 열정과 단절 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단절된 시간, 어떤 공백기, 그 하얀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말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결핍, 어떤 공간에 대한 결핍, 그리고 어떤 화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된다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약하자는 것은. 네. 어쨌든 그 화를 그림에 이제 네. 그리시잖아요. 네.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실 때 그 화가 뭐 해소랄까?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수님. 해소는 라고는 말하기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돌이켜 보니까 스스로 내린 처방전 같았어요. 좀 그 감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지 않았나? 이게 뭐 저를 치유하고 그것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스스로 그 감정에 오래 빠지지 않게 잡아주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궁금했어요. 지금도 화나 있으세요? 다시 보니까 화가 좀. 예. 어쨌든 도시에 있다가 영월까지 옮겨가면서 점점 더 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도시에 살 때에서부터 좀 어떤 면에서 분노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화를 지니고 계셨던 건지 느끼는 건 도시에서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는 워낙 빠르게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와서의 차이점은 그게 그 감정들이나 그 생각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길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전환하기도 어려운 감도 굉장히 길고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참석하려 하는지 남편이 그걸 보고 질문하는 네, 네. 그 영상을 보고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는지 해요. 저렇게까지 예술가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힘든데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드니까요. 뭐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실존이라는 표현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것들의 그런 부조리를 피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안에서 체화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화가 나고 그걸 또 그림으로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예술가 작가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부조리하다는 건 꿈꾸는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 그걸 느끼거든요. 사회 세상은 이래야 되고 살아있는 것들은 이래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 이상을 어떤 유토피아
그래서 또 발딛고 사는 한국 사회, 다른 영월, 정선, 한국, 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좀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자신의 화두로 삼으시는지 좀 이런 브로그램 질문을 하고 이 전시를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자연, 저는 이제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주요 소재가 뭐 산수화라고 하잖아요. 이 자연은 뭐 저한테는 배움의 소재이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뭐 누구나 그곳에 가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연을 대상으로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소재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가까이 와서 바다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제 그림이 이 산 가까이로 오면서도 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연에 거리를 두고 바라본 낭만적인 자연이 아니라 또 이런 아픈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겠죠. 그 안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연 그리고 인간, 그 안에서의 인간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소재도 되고 주제도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라는 사람이 만나는 교차되는 그 사회가 있잖아요. 이제 몸이 아프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다시 만나고 있는 접점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잡지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공백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영월에서 굴이라는 공간도 체류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가는 삶의 경로랑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걸 고정해 놓고 어떤 주제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라기보단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림을 본 감상도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네. 요즘 한강들 자꾸 보시잖아요. 한강 작품을 요즘 하도 빠져서 읽다 보니까 한강이 그 힘이라고 하는 예. 소설하고 저는 계속 그 제목도 뭐 하얀 한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강하고 지수님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강에 대해서 느낀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예술가로 산다는 거 저렇게 예민하고 저렇게 그 만나는 거 하나하나를 막 그 공감하는 거잖아요. 좀 길에서 죽은 고양이 하나가 그 고양이의 삶을 막 느끼고 그 고통까지 같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그리면서 그게 뭐 그림이 가진 즐거웠겠어요. 굉장히 그 마치 그 수도승이 수행하듯이 하는 그림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이 그 작품에 그대로 녹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그림 보면서 특히 그 자화상, 그 수많은 자화상의 표정들을 보면서 그 작가의 감정이 막 느껴졌어요. 근데 아직은 기쁨보다는 그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 사겨지지 않는 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작품 특히 그 자화상에 많이 들어간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아는 지인으로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팠고요. 다음엔 꽃 작품 많이 그려서 이제 밝은 것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함께 사는 가연님을 위해서 다음에 두 분의 그림을 그릴 때는 붉은 거 말고 하얀 것도 평화를 상징하는 뭐 비둘기라도 한 마리. 이게 참 그 어떤 작품을 한강의 작품을 보면서 한강을 걱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수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지수님의 일상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경님 얘기 들으니까 서로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수님이 이제 또 우주당근에 지속이 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뭔가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앞에 보이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로 이렇게 마음 나누면서 살고 있구나. 지수님이 약간 잔소리 하실 때 저는 지수님이나 잘하세요. 근데요. 은경님 얘기를 들으니까 은경님은 지수님을 이제 생각하시고 지수님은 또 우주랑 생각하고 저는 또 은경님 생각하고 그럼 우주당이 준비한 디저트 또 한 2차 디저트를 먹으면서 편하게 좀 시간을 질문하실 것도 있으면 하시고 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은경님께서 이 와인을 스파클링 와인인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왠지 축하해야 될 것 같은 샴페인인데 이거를 여기서 같이 할까요? 이걸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한 말씀 하시려면 알코올 기운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지수 씨 그 에세이북도 뒤에 가져다 놨거든요. 궁금하신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약간의 한기를 여기다 먹어요? 와. 샴페인에? 그거는 디저트고요. 샴페인 그 와인은 자기 잔. 내 잔에? 네.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이걸 써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없이 그냥 예쁘다. 여러분 한 잔씩은 괜찮지 않을까요? 예쁜데요? 전선에 할아버지가 내가 그려. 많이 좀 자세하지. 우리 모든 화가가 다 지수님 같진 않죠. 교수님이 어떤데요? 모든 화가가 비교 같진 않고. 그렇죠. 그쪽 지수님 세대의 이런 화가 이런 사회 참여적인 거의 정말 신경이 있죠. 지수님이 88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사악한 저희는 늘 저희 때는 예술 작품이 리얼 음으로 민중 미술만 그럼요. 모더니즘의 그림은 쫓아나 그러니까 지금이 하는 시인이라는 걸 잘하겠어요. 남자 나이지 순수 그 정도 참여가 지수님이 그런 시대에 사는 거
예. 전혀 아니지. 뭐 인종미술을 보기도 했고 했는데 뭐 그런 영향을 제 그림이 인종미술적이진 않죠. 전혀 안 돼. 그렇지 않은데 근데 내용은 그래.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했어. 인터뷰 해봐야지. 맛 어때?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든 티라미수야. 이거 맛있어. 블루베리가 딱인데. 누가 하나. 그거 그냥 가요. 그거 가져가. 둘이 더 편하신가요? 배달로 보내. 영화 찍지 약간 제출해 주세요.